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강의 자료를 올리다가 알아챈 건데, 제가 지난 시간 7주째 수업,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 수업, 강의 자료를 안 올렸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더라고요. 네, 공부를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자, 어쨌든 강의 자료 다시 올려놨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제출한 시험 다 잘 받았습니다. 자, 아직 채점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출한 건 다 확인을 했고요. 다 제출했던가? 자, 지금 우리 지금 듣는 학생이 4명이죠. 잠깐만요. 우리가 시험 본 날이 4월 19일이었죠? 19일. 어? 3명만 제출했나? 아니, 그때 내가 다 받기로 4명 다 제출한 걸로 받았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요. 서천택, 이아륜, 왕이다는 제출한 걸로 나오는데 나무장명이 못 찾겠네. 어쨌든 나무장명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장을 배울 건데 9장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10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우리 10장하고 11장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울 텐데 10장이랑 11장은 이제 투자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 투자랑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장은 제목이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배우는 가르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캐피탈 마켓이 이제 자본시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이런 게 다 자본시장이에요. 그 자본시장의 역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꽤 오래돼서 그러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그래서 기록이 1920년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제 1920년대부터라고 하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100년간의 역사 동안 모여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100년 동안 그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익 계산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투자 유형이라고 하면 일단 뭐 주식 또는 채권 뭐 이런 게 되겠죠. 우리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형, 주식과 채권에 따라서 과거의 수익이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위험, 영어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가르침, 여기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이 챕터 이름이 Lessons from Capital Market History였는데 그 결론을 첫 시작하는 그 페이지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세 문장이 써있지만 사실은 다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re is a reward for bearing risk.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 리얼 보상이 따른다.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라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 왔던 거예요. 위험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었어요. 그 보상, 리얼드라는 건 뭐냐? 이거는 결국 수익률을 의미해요. 리턴을 의미합니다. 얘는 리턴을 의미해요. 우리말로는 수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리월드라는 것은. 그런데 또 역사를 보니까 the greater the potential reward, the greater the risk.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 수익률, 그 잠재적인 수익률도 같이 컸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 더 큰 보상이 따르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과거의 그런 그 역사를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트레이드 오프 뭐라 그러지? 이해 충돌? 또는 이해 상충? 이해 충돌이라고. 트레이드 오프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를 우리는 10장과 11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가 뭐냐?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크다라는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리턴, 즉 리워드, 수익률,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수익은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리스크는 위험이죠. 위험은 우리가 낮을수록 좋다라고 가정합니다. 물론 위험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위험한 게 더 좋은데, 안 위험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보다 위험한 게 더 좋아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음이 이미 증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내기를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내기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한 판 이기면 내가 10,000원, 지면 네가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걸고 내기하는 거예요. 이기면 그거 내가 10,000원 먹고, 지면 네가 10,000원 가져가고, 이렇게. 그런 내기하고, 하나는 옆에 있는 내기는 1억 원이에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1억 원, 지면 네가 1억 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억 원의 리스크는 감당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냥 10,000원짜리를 택하고 만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아닌데요, 저는 한방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1억 원 내기가 더 좋은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은 안 좋은 것이고 수익률은 좋은 것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률이 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으면서 리턴이 높은,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좋을 수는 없다. 하나가 안 좋아야 나머지 하나가 좋다. 즉 리스크가, 내가 낮은 리스크를 원하면, 리스크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낮은 리스크를 원하면 높은 리턴을 기대할 수 없다. 리턴도 어쩔 수 없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싫지만 내가 얘를 원한다면 얘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높은 수익을 원한다,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나는 로우 리스크를 택하면서 하이 리턴 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좋게는 할 수가 없다. 내가 하이 리턴을 원한다 그러면은 하이 리스크를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좋은 거 하나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달러 리턴, 퍼센티지 리턴인데, 리턴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시 봅시다. 자, 달러 리턴은 우리가 달러 리턴하고 퍼센티지 리턴을 볼 건데, 달러 리턴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냐, 달러 리턴 몇 달러 벌었냐라는 거예요. 금액 기준인 거고, 퍼센티지 리턴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었느냐의 개념인 거죠. 수익률. 자, 달러 리턴. 근데 달러 리턴은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리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Income from investment 하고 캐피탈 게인,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Income from investment 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주식은 배당을 주거든요. 그 받는 배당금, 그게 바로 Income from investment이에요. 내가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거든요. 내가 받는 이자, 그게 바로 Income from investment. 내가 특정 자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돈, 실제로 나한테 주어지는 돈이 Income from investment. 캐피탈 게인은 뭐냐? 이거는 내가 처음 샀을 때 가격, 특정 자산을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내가 처음 샀을 때 가격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팔려고 할 때 이제 팔았을 때 가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1,000원에 살 때는 1,000원에 샀는데 팔 때는 1,500원에 팔아요. 그럼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500원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캐피탈 게인이에요. 근데 나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내가 1,500원에 사서, 아니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주식 가격이 항상 오르지만은 않잖아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8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캐피탈 게인이 아니고 캐피탈 로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은 플러스 게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가격에서 지불한 가격을 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샀을 때 지불한 가격을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받는 가격에서 뺀다. 내가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다. 그럼 1,500원이 내가 받은 돈, 1,000원이 내가 처음 살 때 지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이 게인으로 남았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1년 전에 950달러의 가격에 채권을 구매하였다. 1년 동안 30달러의 이자를 2번 받았다. 오늘 채권의 가격이 975라면 총 수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을 950에 샀는데 1년 동안 이자 2번, 32번 받았죠. 30달러 이자 2번 받았어요. 그럼 30 해서 60 받았죠. Income from investment은 6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채권의 가격이 975가 됐다. 나는 950에 샀는데 975가 됐어요. 그러면은 950에 샀고 그게 내가 지불한 돈, 그 다음에 975가 내가 팔아서 받은 돈, 그러니까 빼면 25원 나는 번 거죠. 25달러 벌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돈으로 받았던 60 더하기 채권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가격 차이 25, 이 둘을 합쳐서 85원을 내가 번 거나 다름없다. 총 수익은 85달러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퍼센티지 리턴. 퍼센티지 리턴은 그 모든 걸 다 비기닝 프라이스로 나누면 돼요.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 아까 달러 리턴은 인컴 프롬 인베스트먼트 하고 캐피탈 게인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인컴 프롬 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샀을 때 가격 비기닝 프라이스로 나누면 그게 디비던드 일드예요. 배당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뭐 채권인 경우는 배당이 아니라 이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주식이라 생각하고 배당 수익률 이렇게 썼습니다. 캐피탈 게인 일드는 캐피탈 게인을,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이, 내가 샀을 때 가격, 매매 차익이죠. 샀을 때 가격과 팔았을 때 가격 차이, 걔를 처음 샀을 때 가격 비기닝 프라이스로 나눈 게 캐피탈 게인 일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주면 퍼센티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35달러 가격의 주식을 구매하였다. 1년 동안 1.25달러의 배당을 받았고 오늘 주식의 가격이 40달러라면 총 수익과 총 수익률은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럼 달러 리턴으로 하면
일단 1년 동안 받은 배당이 1.25달러, 그 1.25 여기 쓰고, 그게 내가 income from investment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 주식을 35에 샀는데 나중에 40에, 오늘 보니까 주식가가 40이에요. 그럼 나는 35에 샀던 게 지금 주가가 40이니까 그 사이에 5달러 번 거나 다름없죠. 이게 바로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6.25달러. 그래서 이게 달러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센티지 리턴은 이제 이 각각 이거 1.25를 처음 샀을 때 가격 비기닝 프라이스로 나누고, 이 뒤에 있는 5달러 얘를 역시 처음 샀을 때 가격 비기닝 프라이스로 나누면 돼요. 비기닝 프라이스가 35죠. 우리 처음에 35에 샀으니까. 그래서 1.25를 35로 나눠서 3.57%, 그게 디비던 일드가 되고, 그 다음에 5달러를 35달러로 나눠서 14.29, 이게 캐피탈 게인 일드.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퍼센티지 리턴이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니까 1925년부터 시작하네요. 1925년에 1달러를 투자해요. 특정 자산에. 그러면 그게 대략 한 90년 지나서 2014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90년 동안 투자한 거죠. 1달러를 1925년에 1달러 투자했어요. 그게 90년 지나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 라는 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개 정도로 나누네요. 자산을. 자, 스몰 컴퍼니 스탁이 있어요. 자, 스몰 컴퍼니 스탁은 소기업 주식은 작은 회사의 주식, 작은 회사 주식이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분산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1달러를 한 1000분의 1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1000분의 1씩 조금씩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 2090년이 지나서 보니까 1925년의 1달러는 소기업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반복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27,000달러가 되어 있더라. 90년 동안 27,000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죠. 27,000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large company stocks, 얘는 대기업 주식이에요. 대기업 주식은 1달러 투자했더니 90년이 지나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5,300달러, 5,316달러가 됐다. 5,300배로 불어났다는 거죠. 수익률이. 자, 그 다음에는 long-term government bond. 그래서 장기 이제 뭐 정부 채권인데 국채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죠. 그래서 1달러 투자했더니 그 90년이 지나서 135달러가 됐고, 그 다음에 T빌은 단기 국채죠. Short-term government bond죠. 그 미국의 T빌은 1달러 투자했더니 20달러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상하지 않는 사과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과일. 상하지 않는 사과를 내가 1925년에 하나 샀어요. 그때 1달러 주고 샀어요. 그 1달러짜리 사과가 지금은 90년이 지나서 사과가 이제 13달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하지 않으니까 90년 동안 잘 보관해서 13.10달러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런 재화의 물가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기업 주식이 주가가 그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고 1달러가 27,000배씩이나 올랐고, 그 다음에 대기업 주식은 5,000배, 얘도 꽤 많이 올랐어요. 얘만큼은 아니지만 5,300배 올랐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이 135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T빌은 20배 정도가 됐고, 물가 수준은 13배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arge company stock 리턴을 보니까 이렇게, 이건 해마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1926년부터 25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는지 퍼센티지 리턴을 본 겁니다. 1926년 첫 해에는 한 10% 올랐고,
다음 해에는 한 30 몇 % 올랐고, 그 다음 해는 뭐 40 몇 % 올랐고 이랬죠.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오르면 한 50%, 많이 떨어지면 한 40% 이런 정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0보다 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으니까요. 자,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주가가 오르면 녹색,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오르면 빨간색이고 떨어지면 파란색인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오르면 일반적으로 녹색 혹은 파란색, 그리고 떨어지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그 자본시장에서 수익률 나타내는 색깔이 부호가 다르다. 네.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주식 역시 뭐 오르고 내리고 하죠. 내릴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고, 보니까 소기업 주식은 근데 오르면 50% 이상 올라요. 여기가 50%인데 50% 이상 오른 적이 많죠. 100% 넘은 적도 있고요. 아까 우리 대기업 주식은 50을 넘은 적은 거의 없어요. 여기 정도가 50인데 뭐 50 근처까지는 가도 60을 넘은 적은 적어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기업 주식은 60은 넘은 적 많고 100도 넘은 적이 심지어 있을 정도니까 얘가 변동성이 더 크다. 떨어질 때도 50 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까 대기업 주식은 50 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죠. 막대기는 얘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얘는 20, 40, 60 이런 단위로 움직이는 데고, 얘는 50, 100, 150 이런 50 단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막대기 모양만 보고 아 얘가 변동성이 작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채권, 장기 채권, 단기 채권이죠. 그래서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도 이렇게 해봤어요. 역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 30% 이렇게 찍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기 채권은 일단 내려가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고 0 밑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높아도 제일 높아도 한 14% 이 정도였지 막 얘처럼 30 넘어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도 뭐 이렇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제일 변동성이 작죠. 자, 그래서 지난 90년간 평균 수익률 보니까 소기업 주식은 수익률이 16.7, 얘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대기업 주식은 수익률이 12.1, 그 다음에 장기 회사채는 6.4, 장기 국채는 6.1, 그 다음에 단기 국채는 3.5,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3%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니까 평균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은 extra return earned for taking on risk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얻게 되는 extra return, 초과적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위험 수익률을 빼면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위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위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하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에서 무위험 투자에 요구하는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즉 그 말이 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T빌 얘를 무위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무위험이 아니지만 무위험에 제일 가까운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위험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T빌이 무위험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T빌 무위험에 투자하면 3.5%를 받아요. 나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3.5% 1년 뒤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위험이라는 것은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정해진 대로 이자 딱 주는 거, 그게 무위험이에요. 그래서 T빌에 투자하면 3.5%를 무조건 위험 없이 100%의 확률로 3.5%를 벌게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무위험을 택하지 않고 위험을 내가 일부러 택해요.
왜?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해요. 그러면 얘는 위험이 있는 애죠. 왜? 대기업 주식이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주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예상한 수익률이 그대로 실현되어야지 무위험이에요. 그런데 주식 같은 거, 얘는 내가 10% 1년 동안 10% 오를 수익률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주식은 위험한 자산인 거예요. 대기업 이 수익률, 평균 수익률 12.1%는 위험 수익률인 거죠.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하면 나는 무조건 공짜로 3.5%를 확실한 확률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가 무위험인데 무위험을 택하지 않고 위험을 택한다. 만약에 위험한 쪽으로 내가 옮겨간다. 그러면 나는 3.5 더하기 8.6만큼 더해진 12.1%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8.6에 해당하는 게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나는 어차피 위험이 없었어도 3.5%는 그냥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T비를만 샀으면 나는 무조건 3.5%라는 수익을 확실한 확률로 100% 확률로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내가 그걸 택하지 않고 나는 위험을 즐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을 샀어요. 그랬더니 걔의 수익률은 12.1%였다. 그 얘기는 나는 위험이 없을 때 3.5였는데 위험을 택함으로써 3.5에다가 플러스 8.6을 더한 12.1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8.6% 추가로 얻은 8.6%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라는 거죠.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은 12.1에서 3.5를 뺀 8.6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감으로써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뭐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리스크가 없는 자산 3.5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 여기로 옮겨갔더니 12.1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동안 8.6이 늘어났다. 그게 개념인 거죠. 그러면 과연 무위험 수익률로 빼라는 건 알겠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험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라. 이 공식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세상에 있느냐? 완전 무위험한 자산이 있느냐? 그런 자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자산도 무위험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지하금고에 넣어놨어요. 그럼 그거 무위험이냐? 내가 지하금고에 10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내가 100% 확실한 확률로 내가 뭐 1년 뒤에 10만원, 그 10만원을 찾아 쓸 수 있느냐? 찾아 쓸 수 있다면 무위험인 건데, 근데 실제 세상은 무위험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다 망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 막 폭격당하고 다 미사일 맞아서 막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내 지하 금고도 멀쩡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묻어놓은 10만원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무위험이라는 건 없는데, 하지만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T빌,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죠.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1년 만기로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는다? 이런 일은 발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빌릴 때 달러로 빌렸으면
달러로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 달러가 만약에 없다. 한국, 중국 같은 나라는 달러가 없으면 못 갚아요. 하지만 미국은 달러가 없어도 달러를 발행하면 돼요. 아니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그럼 그것도 돈이니까 그 돈으로 갚으면 된다는 거죠. 즉 돈을 못 갚을 일은 없다. 미국이 달러로 돈 빌리면 무조건 달러로 된 빚은 무조건 갚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위험이나 다름없어서 무위험 수익률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다 3.5, 즉 T빌의 수익률을 뺀 거죠. T빌이 3.5라 그랬으니까 얘가 사실상 무위험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험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랬는데 그 무위험 수익률 3.5를 다 빼서 3.5씩 다 빼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해봤고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건 뭐냐? Risk is measured by the dispersion, spread or volatility of returns라 그랬네요.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내가 예상한 수익률이 있어요. 기대하는 수익률. 예를 들면 평균이 내가 기대하는 값이죠. 만약 지난 90년 동안 수익률이 평균 12.1%였다. 대기업 수익률이. 그럼 나는 내년에도 12.1%를 예상할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예측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자료가 이것뿐이에요. 대기업 주식은 지난 90년 동안 평균 12.1% 올랐대. 이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럼 난 내년에 대기업 주식을 샀다면 아마도 12.1% 오르겠지. 이거보다 더 좋은 예측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감안해서 예상 수익률을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렇다면 지난 9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내년 예측 수익률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리스크라는 건 뭐냐? 내가 예상한 거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하품이 나오냐. 아, 대학원 수업은 진짜 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의욕이 잘 안 생기고. 사실 수업을 4명밖에 안 듣는데 이 4명도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할 의욕이 잘 안 생기네요. 자, 그래서 리스크는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볼라틸리티, 변동성, 아니면 이 스프레드, 얼마나 내가 예상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로 이제 계산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분산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표준 편차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자, 분산은 실제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써있는데 말로 쓰면 복잡하고 이 식을 보면은 사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R 위에 바가 있으면 이 바는 평균을 의미해요. R 위에 바는 평균을 의미하고 이 앞에 I는 특정 연도를 의미합니다. 1926년, 27년, 28년 이 I는 특정 연도예요. 그 다음에 이 RI인데 그거는 특정 연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특정 연도의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요. 연도별로. 1926년의 수익률 빼기 평균의 제곱, 1927년의 수익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t-1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는 이 값을 루트 씌우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19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5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가 데이터예요. 이거 뭐 심심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봅시다. year return average difference squared. 자, 그러면은 1926년, 27년, 28년, 29년, 1930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의 리턴이 11.14%, 37.13%, 43.31%, 마이너스 8.91%, 마이너스 25.26%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자료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산과 평균 수익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다 더해요. 이거 5개 다 더해. 그래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그게 평균이죠. 5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 값이에요. 이 값을 그대로 써줍시다. 이 11.482가 이 5개의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해의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을 빼라 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라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요.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자, 마이너스 8.91 빼기 11.482 해서 이렇게 나왔고, 다 마이너스 25.26에서 11.482 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뺀 거를 제곱해요. 이 값을 제곱합니다. 제곱해요. 얘도 똑같이 이거를 제곱하고, 그래서 다 제곱합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베리언스 분산은 일단 이걸 다 더해요. 다 더해서 5개면 빼기 1 해서 4로 나누면 돼요. 이걸 다 더해서 앞에 우리 이거 보면은 여기에 t-1로 나누라 그랬죠. t개인데, 그러니까 t는 5개잖아요. 1, 2, 3, 4, 5 5개잖아요. 거기에서 t-1, 즉 5 빼기 1이니까 4로 나누라 라는 거예요. 그게 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돼요. 0.5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루트 씌우면 29.31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있는 값이랑, 아이고,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죠. 아이고. (859.19) 29.31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11.48 이거 여기 11.482 똑같죠. 네, 그래서 그 뮤추얼 펀드에 이런 우리 지금 2개 배웠죠. 평균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 이거 배웠는데, 이런 거 다 야후 파이낸스나 네이버 파이낸스에 가면 나온다. 볼까요? 뭐 여러분들 네이버는 한국 거니까 관심 없을 거고 야후 파이낸스 가서 볼까요? 야후 파이낸스에 가보면 펀드가 뭐 있나 봅시다. 펀드 여기 탑 뮤추얼 펀드 이런 거 있죠. 들어가서 아무거나 봅시다. 그럼 여기 뮤추얼 펀드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퍼포먼스에 아마도 수익률이 나올 거고, 리스크에 아마 위험 표준 편차가 나올 거예요. 퍼포먼스 볼까요? 그럼 YTD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의미합니다. 1month는 지난 1년, 한 달간, 3month는 지난 3개월간, 1year는 지난 1년간, 3year는 지난 3년간이겠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익률 7.23%, 지난 한 달간 수익률 마이너스 0.66, 올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7.23,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캐테고리라고 써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비슷한 종류의 펀드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펀드랑 같은 종류의 펀드,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평균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종류 펀드들의.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잘했나 이제 비교하려고 이제 캐리고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수익률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크 볼까요? 여기 리스크 들어가면 리스크에는 이제 우리 알파, 베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일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우린 배웠으니까. 그럼 최근 3년 동안 표준 편차가 23.88, 최근 5년간은 표준 편차 19.52, 최근 10년간은 표준 편차 18.8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나온다. 네이버도 다 나올 거야 아마. 네이버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되죠. 네이버 증권 여기도 펀드 볼까요? 수익률 상위 펀드 이렇게 나오네요. 펀드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무거나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펀드도 역시 일단 여기 표준 편차 나오네요. 위험 분석에 표준 편차.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표준 편차가 16.56, 6개월 동안 40.06, 1년 동안 52.92 이렇게 표준 편차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여기 나오네요. 수익률 올해 수익률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익률 이게 3.98,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수익률, 최근 3개월 수익률, 최근 1년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표준 편차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살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 대기업 주식이에요.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 1926년부터 2011년까지 수익률을 10% 단위로 나눠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여기 보면 대기업 주식, 이게 라이즈 컴퍼니 스탁이죠. 대기업 주식을 보니까, 자, 1926년에 보니까 수익률이 요 정도예요. 이 정도면 한 10 조금 넘어갔겠죠. 그럼 우리는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10단위로 쪼갤 건데, 첫 번째 1926년을 보니까 10%를 살짝 넘은 것 같아요. 10에서 20 사이에요. 그러면 10에서 20 사이에 1926년을 써라. 10에서 20 사이에 1926 여기 써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27년 볼까요? 1927년은 확 올랐어요. 근데 40에는 좀 못 미쳐. 30은 넘었죠, 확실히. 그러면 30과 40에 얘를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30과 40 사이에 30과 40 사이에 1927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928년 보니까 이번엔 아예 40을 넘어갔어요. 40점 몇이야. 그러면 40을 넘었으니까 40에서 50 사이겠네요. 그럼 1928년 40에서 50 사이. 그럼 40에서 50 사이에 딱 28년 여기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해는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보니까 빈도수가 10에서 20 사이일 때가 제일 많고, 이 경우가 제일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번 있었잖아요. 10에서 20 사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왼쪽 오른쪽이 두 번째로 많고 14번씩이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쪽이 13번째로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뚝 떨어지고 빈도수가. 이해가 되나요? 이 가운데가 걸릴 확률 10에서 20 사이일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평균도 10에서 20 사이였고, 그 다음에 그 왼쪽 바로 왼쪽 오른쪽의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조금씩 빈도수가 줄어들고, 여기서 한 번 더 멀어지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주식의 수익률이 이렇게 벨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대기업 주식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텐센트 주식, 아마존 주식, 페이스북 주식, 뭐 알리바바 주식 뭘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항상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분포가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적어도 한 1000개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1000개 데이터 구하기 쉽죠. 1년에 주식 거래를 250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수익률 다 나와 있죠. 우리 주식시장 들어가면 매일매일 수익률 다 나오니까. 그러면 1000개 데이터 모으려면은 4년치만 모으면 돼요. 최근 4년 동안에 매일매일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 데이터만 모아도 1000개 모여요. 그 1000개 가지고 그림 이렇게 그려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정규 분포랑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은 그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completely described 돼요. 뭔 얘기냐면은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평균과 분산이나 표준편차랑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니까 평균과 분산이 얼마라고 했으면 걔는 유니크한 그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유일한 특성은 평균과 분산이라는 거예요. 평균 얼마, 분산 얼마만 알려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정규 분포를 유일한 정규 분포를 하나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옛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원데이 로시스인데 이거 뭐냐면 하루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미국의 다우존스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사실 S&P 500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다우존스 가지고 했네요. 다우존스가 하루에 몇 퍼센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나 역사를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1987년에 이날이 블랙 먼데이죠. 1987년 10월 19일 날 하루 동안 22.61%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다우존스 지수가 22.61%. 한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은 하루에 5% 넘는 변동성도 볼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5% 넘어가면 그 증권거래소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무슨 브레이크니 뭐니 막 이렇게. 그래서 규제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면 22% 내려가게 그냥 놔둬버립니다. 1929년에는 12% 이렇게 이틀 연속 12% 11% 떨어졌고 이것도 이틀 합치면 거의 뭐 23% 넘게 떨어진 거죠. 이때도 엄청났어요. 경제 대공황 시절이죠. 그래서 29년 11월 달에 또 9% 떨어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2019년이었나요? 코로나가 터진 게? 2020년이었나? 202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이랑 비교해서. 2020년에도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원데이 로스 레코드 다우존스. 네, 여기 있네요. List of largest daily changes. 자, 이거 보면은 1987년 10월 19일 여기 22.61% 이거 맞죠 얘랑. 근데 2등 1929년 10월 28일 12.82%라고 그랬는데 걔 지금 3등 됐어요. 1929년 10월 28일 3등 됐죠. 왜? 2등이 작년에 있었으니까. 2020년 3월 16일에
2020년 3월 16일에 12.93%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벌써 2등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5등도 바뀌었죠. 2020년 3월 12일 이날도 9.9%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에 막 9%, 10% 이렇게 떨어진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이 무려 여기 3월 16일, 그리고 여기 3월 12일, 그리고 여기 3월 9일, 무려 3월 달에만 그냥 3번 연속으로 있었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은 내려갈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2020년 3월 24일 역시 같은 3월이죠. 11.37% 오른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10%, 떨어지면 10%막 이랬던 이렇게 미친 변동성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2020년 3월 24일도 그랬고 또 2020년 3월 13일 이날도 9.3% 올랐죠. 또 2020년 4월 6일 7.7% 올랐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주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2008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이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해였죠. 미국에서 그 뭐 모을기지 사태도 있었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부터 그게 일이 커져서 이제 크게 퍼지게 된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2008년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락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2008년도 보면은 여기 2008년 여기 보면은 10월 15일 7% 떨어지고 2008년 12월 1일 10월 9일 뭐 각각 7% 떨어지고 이랬었지만 오른 날도 있어요. 2008년 10월 13일 10월 28일 이럴 때 역시 10%씩 막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폭이 엄청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을 되새겨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이 몇 년 지나면 이제 2020년을 되돌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008년에 있었던 일이 2020년에 똑같이 반복됐으니까. 그래서 The bear growled and investors hold. 그래서 곰이 우니까 투자자들도 같이 울었다. 곰이라는 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전 세계 어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장을 의미해요. 그 증권거래소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증권거래소에는 동상이 있는데 그 황소와 곰이 서로 이제 황소와 곰의 동상이 있습니다. 황소가 불이죠. 우리 시카고 불스 할 때 불. 그래서 불은 상승장. 그리고 베어는 하락장을 의미해요. 하락장을 나타내는 동물이 베어. 상승장을 나타내는 동물이 불. 그래서 베어 하락장에서 곰이 우니까 인베스터들도 호울됐다. 같이 울었다. 예, 라임을 맞춘 거예요, 나름. 그래서 2007년부터 2009월까지 대략 한 16개월 정도 동안 S&P 500이 50%나 하락했다. 미국 반대로 국채는 40%나 상승하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반대죠. 지금은 최근 1년간 주가가 100% 올랐나요? 100%, 한 50% 올랐죠. 주가가 한 50% 오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터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높죠. 지금 주가가 지금 정반대요. 우리 지금 국채 장기 국채 엄청 하락했죠. 아, 장기 국채가 하락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지. 국채 가치는 올라갔지. 네, 정정하겠습니다. 장기 국채 가치는 올라갔어요. 그 수익률이 하락한 거지. 근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매우 큰 변동성. 아까 봤던 것처럼 떨어지는 날만 있었던 거 아니다. 올라갈 때도 그냥 무섭게 올라갔었다 라는 겁니다. 네,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CFA 공부한다면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뭐 혹시나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러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이번에는 효율적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꼭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세계 축구 선수들의 시장, 축구 선수들 다 몸값이 있잖아요. 그 몸값에 맞춰서 뭐 선수를 사고 팔고 하죠. 팀들이, 축구 선수들.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누구를 얼마에 사오고, 뭐 호날두를 유벤투스가 얼마에 사고, 뭐 아구에로를 뭐 바르셀로나가 얼마에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수들 몸값이 다 어느 정도 매겨져 있는 그런 축구 선수들 몸값 시장,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것을, efficiency라는 것을, 그 어떤 시장에 대해서도 efficiency라는 걸 논할 수가 있다.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면 특정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정의는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증권의 가격이 균형 상태에 있으며 공정하게 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권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으면 그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된다면 그 정보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가격에. 그렇다면 가격이 그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조정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현재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효율적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진 정보가 다 동일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를 계산해보면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다 주식의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즉, 어떤 주식이 있으면은 내가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시장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계산해서 주가를 계산해 봤더니, 주가를 내가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그게 딱 마침 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막 분석해서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시장이 갖고 있는 정보 똑같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시장이 효율적 자본시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사실이라면,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we should not be able to earn abnormal or excess return이에요. 뭔 소리냐면,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우리는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얻는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운 좋게 좋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려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익은 얻을 수가 있어요. Efficient market do not imply that investors cannot earn a positive return in the stock market.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못 얻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Do not imply that이라는 거예요. 수익은 얻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수익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 그의 보상이 따른다. 수익으로 보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수하는 위험 대비 감수하는 위험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보상보다 더 큰 수익, 즉 비정상적이거나 초과적인 수익은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율적 자본시장에서는. 내가 주식 공부 암만 열심히 해봤자 남들도 나랑 다 똑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결과는 다 동일하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남들과 다 똑같은 수익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효율적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면 실제 시장은 효율적이냐? 100%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가 좀 덜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스펙트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딱 이분법적으로 이 시장은 효율적 시장 이 시장은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이 시장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효율적 시장의 의미이고 시장이 효율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날짜예요. 오른쪽 가로축이 0일이 특정 공시가 있는 날이에요. 뭔가 발표를 한 날이고 그 전날까지 그게 전날이 이제 마이너스 없으면 그 전날이에요. 8일 전, 6일 전, 4일 전이라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만약에 새로 유입된 정보가 없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반드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새로 유입된 정보가 없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한 개도 유입되지 않았다면 주가는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이 되니까요. 딱 특정 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세상의 현상들이 특정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게 삼성전자 주가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 미친다고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가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변동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날짜에 공시날에 뭔가 발표를 했어요. 어나운스를 했어요. 이 기업의 가치를 140에서 180까지 올리는 딱 40만큼만 올리는 그런 정보가 딱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딱 정확하게 40만 오르고 일정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었을 때 가격이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조정이 된다. 즉시 올라서 딱 오를 만큼만 딱 40만큼만 딱 올라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시장이 100%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날 팍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오버 리액션 했다가 다시 코렉션 하는 그 오버 리액션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장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딜레이드 리액션이 있다거나 바로 안 올라가고 즉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렇게 특정 공시가 있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집값이 이 빨간색 선에 이 선에 가깝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 선에 최대한 가까우면 효율적인 시장, 빨간색 선하고 거리가 멀면 만약 이렇게 늦게 온다거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실제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이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다 라는 가설이에요.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주식시장, 중국의 뭐 상해 거래소, 그럼 상해 거래소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들의 이런 반응들을 검증하는 거죠. 상해 증권거래소의 주식시장은 효율적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거 통계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선처럼 움직이는지. 그래서 상해
그 증권거래소는 그 효율적이다 아니다 라는 이제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들은 시장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높을 수도 없고 100%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비효율적인 시장도 이론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있기 어렵다. 그게 왜 그러느냐? 무엇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그 힘이 뭐냐? 자, 이걸 읽어보면 돼요. 많은 투자자들은 가격이 잘못 형성된 주식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즉 고평가된 주식이나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려고 해요. 고평가된 주식을 찾았으면 걔를 공매도해서 돈을 벌면 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으면 걔를 주식을 사서 나중에 팔아서 그 비싸졌을 때 팔아서 돈을 벌면 돼요.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잘못 형성된 주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 벌려고.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평가된 주식을 이렇게 노력해서 찾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살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을. 저평가됐다는 건 나중에 오를 거를 예상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자꾸 사 모으면 주가가 점점점 오를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서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죠. 저평가된 주식을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일단 주가가 나렸을 때 샀으니까 돈 나중에 벌겠죠. 하지만 점점점 그 주식을 삼으로 해서 주식이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모아지고 분석되면서 시장의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이 점점 적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 고평가된 주식 찾아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 그 주식은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이제. 왜냐면 고평가된 건 팔고,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저평가된 거는 사서 주가가 오르니까 결국엔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럼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시장이 비효율적이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된 주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돈을 벌겠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효율성은 아주 높아질 수도 없다 그랬어요. 100%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도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왜?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이 적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죠? 분석해봤자 이런 주식이 몇 개 없으니까. 이런 주식이 많이 있어야지 분석해서 찾아내서 돈 벌고 할 텐데, 이런 주식이 없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분석하겠어요?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멈추면, 그러면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이제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시장에는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즉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바뀌면 사람들은 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서 한편으로는 시장 효율성이 올라가고, 적정 가격이 아닌 주식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분석을 게을리할 것이다. 분석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이런 주식들은 늘어나게 된다.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은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됐는데 좀 높아진다 싶으면 다시 내려오고, 좀 낮아진다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표 효율성을 정해서 정부에서 딱 효율성 이 정도로 유지해 라고 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둬도 시장이 알아서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뜨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올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절로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한 오해. 효율적 시장은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진 않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벌긴 버는데 공정한 수익만 올릴 수 있다. 즉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얻는 보상, 그만큼의 수익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위험에 대한 공정한 대가만큼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다만 그거를 넘어서는 이익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올려요. 평균 수익을. 자,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아까 12.1% 번다 그랬죠. 그럼 12.1% 수익 정도를 나는 기대하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12.1% 딱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초과 이익 또는 손실이에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거나 낮거나. 문제는 높거나 낮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바이어스가 없다. 바이어스가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는 확률 반, 낮을 수 있는 확률 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을 확률 80%, 낮을 확률 20%.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이미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바이어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예상한 거에서 그거보다 높을 확률 반, 낮을 확률 반. 즉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완전 운이다라는 거예요. 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전히 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나중에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읽어보면은 증권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것을 어느 정보까지를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요. 첫 번째, weak form efficiency는 우리말로는 약형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로 배우세요. 한국말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weak form 하다는 것은 이제 가장 약한 형태라는 거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용 가능한 정보가 뭐냐면 현재 주가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서 주가의 패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테크니션 또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패턴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무 주식이나 하나 봅시다. 뭐가 있지? 삼성전자? 차트? 자, 그러면 여기 이러면 선 있죠. 이거 선, 이거 몇 일선 몇 일선 있어요. 이게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60일 평균선, 120일선 평균선 있죠. 이 선만 보고, 이 과거의 데이터 이것만 보고, 자,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얼마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과거의 가격 데이터, 과거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으니까 평균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이 회사의 다른 정보들,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이 선들만 보는 거예요. 이 선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선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 분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과거 차트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weak form efficiency가 100% 달성되어 있다면 그런 과거 패턴 분석은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다. 기술적 분석 내가 열심히 해서 결론을 내려봤자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랑 똑같다. 왜? 이미 적정 주가가 그걸 다 내가 계산해 놓은 거를 이미 다 생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백날 계산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장이 효율적이라서 내가 계산한 거 얘도 똑같이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weak form efficiency고, semi-strong form efficiency는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weak form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게 과거의 가격 패턴이었어요. 과거의 수익률 패턴.
그렇다면 세마이 스트롱 폼에서는 과거의 패턴, 이거는 당연히 물론 반영되어 있고 그거 플러스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범위가 모든 공개된 정보까지 범위가 넓어져요. 과거의 가격 패턴 더하기 모든 공개된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으면 그게 세마이 스트롱 폼 이피션시예요. 공개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내부 정보,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 내부 정보, 사적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공개된 정보라는 게 뭐냐? 우리 재무제표 다 볼 수 있죠.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 야후 파이낸스에 가면 다 나와요.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 암만 열심히 해봤자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수 없다. 왜? 이미 가격이 이 분석을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공시, 각종 정보들을,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얘랑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개념이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차트만 보고 예측하는 거. 이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차트도 보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 회사의 그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재무제표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가 맞다. 뭐 과거의 주가 패턴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얼마 정도 될 테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이 정도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세마이 스트롱 폼 이피션시가 완벽하게 달성되어 있으면은 이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겠죠. 이미 기본적 분석이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weak form efficiency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마이 스트롱 폼 이피션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수준이지 100% 완벽한 효율적 시장은 없다 그랬어요. 얘네 둘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 완벽은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weak form efficiency는 더 높은 수준에서 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증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요즘 많이 하지 않아요. 만약에 weak form efficiency가 낮은 상태라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엄청 열심히 하겠죠. 이거 하면 돈 버니까. 근데 이걸 최근에 많이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요즘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세마이 스트롱 폼 이피션시는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고평가 저평가 주식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많지만, 근데 그 기술적 분석가 테크니션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있긴 있죠, 물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weak form efficiency가 어느 정도는 꽤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trong form efficiency는 아까 semi strong form에서는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스트롱 폼 이피션시는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으면 돼요. 모든 종류의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부 정보까지. 어디 뭐 알리바바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 마윈 요즘 살아있나요? 마윈이 뭔가 회사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어떤 회사 정책을 정했어요. 내부 정보죠. 그럼 그 정보는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그 세마이 스트롱 폼 이피션시가 달성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그 정보는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 어려워요. 몇 명밖에 모르니까. 근데 스트롱 폼 이피션시가 달성되어 있는 시장이라면 그 마윈이 회의 한 번만 해서 결과가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났다 해도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싹 퍼져서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상태가 되면은 스트롱 폼 이피션시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비밀스럽게 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통계 분석을 해봐도 시장은 스트롱 폼 이피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trong firm efficiency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초과 수익 달성은 이게 efficiency가 달성되어 있다면 초과 수익 달성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초과 수익 달성은 항상 가능한 거죠, 현실에서는.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거를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내부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경우에 그거를 불법으로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마켓 이피션시라는 것은 결국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현재 시장의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weak firm efficiency에는 그 정보라는 게,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게 과거의 가격 패턴, semi strong firm efficiency에서 말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는 가격 패턴 더하기 공개된 정보, strong firm efficiency에서 말하는 모든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가격 패턴 더하기 공개된 정보 더하기 사적 정보, 내부 정보까지 모두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weak firm에서는 이만큼의 정보만 반영된 시장, 즉 과거의 가격 데이터, 가격 패턴. semi strong firm에서는 모든 공개된 정보까지 다. 그 다음에 strong firm에서는 모든 사적 정보까지 다 반영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11장 배워보겠습니다.